그냥 비트코인은 금 다음으로 올라갈 겁니다. 엔비디아라든가 메타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회사들이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하나의 회사인 거고 비트코인은 하나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로고 점프가 뭐 요번에 불장해서 올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뭐 10만 달러인데 100만 달러 로고 점프가 이번 불장에서 연속적으로 온다면 시장 붕괴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이 암호화폐 시장이 국내외 할 것 없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2만 달러를 돌파했죠. 최근 국내에서 한창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맞물려서 또다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태민 한양대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겸임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보통 시장 뜨거울 때는 잘 안 나오시려고 하는데 오늘 웬일이신가요? 역시 뭐 조정을 받으니까 네, 시청자들에게 어떤 부분 조심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겸 해서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상승장에서 포모가 오면 안 됩니다. 이게 따라서 막 이렇게 준비 안 되셨는데 막 따라가면 좀 낭패를 볼 수가 있죠. 추격 매수 하지 마라. 그렇죠. 만약에 언젠가는 나는 비트코인을 꼭 투자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최근에 비트코인이 어쨌든 12만 달러는 찍었어요.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난 3일 완전히 미국발 혼동이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크립토 주간을 선포했고요. 3법이라고 하는 지니어스 법안, 크레러티 법안, 그리고 CBDC 금지 법안을 통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논의 절차가 개시가 되지 않았어요. 공화당에서 반란표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백악관으로 다 불러갖고 11명의 의원들을 설득해서 오늘 새벽에 논의 절차를 개시하는 표결에서 네.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엄청난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법안 하나도 통과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시장이 이미 다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트럼프가 당선된 시점부터 계속되는 어떤 트럼프발 뉴스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어떤 믿음직스럽지 못한 행보 때문에 조정을 좀 세게 받았던 거고요. 지난 몇 개월 동안. 트럼프도 트럼프지만 누구보다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암호화폐 진심 아니에요? 베센트 재무장관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발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이죠, 주로. 그 달러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하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밀고 있는 고관세, 약달러, 저금리, 저유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도구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국채가 인기가 없으니까 국채 수요를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특히 단기 국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그걸 담당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누가 전송을 해줄 것이냐가 관건인데 네. 거기에 이제 빅테크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왜 이렇게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뭐 스마트폰, 노트북 잘 만드는 우리의 삼성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삼성전자가 만든 갤럭시 폰이 스테이블 코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안 시스템입니다. 그 페이먼트 툴에 있어서 그렇죠. 보안 시스템. 아무리 네. 스테이블 코인이 좋아도 이 폰이 털리면 아무도 사용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또 기본적으로 P2P잖아요. 그렇죠. 예. 이 폰이라고 하더라도 이 폰의 어플은 지금 플랫폼은 구글 안드로이드죠. 그래서 구글이냐 삼성전자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애플은 폰과 OS가 같은 회사 거니까 이 논쟁이 없는데 이 삼성을 이용하는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경우에 구글이 위에 있느냐 삼성전자가 위에 있느냐는 논쟁이 가능한데요. 예.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신원과 관련한 가장 깊숙한 보안 정보는 하드웨어에 있지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금융이 폰으로 들어온다면 삼성전자한테 엄청난 기회가 있는 건데 지금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가장 지배자로 등극하는 게 애플이라고 봐야 되겠죠. 애플은 OS도 갖고 있고 폰도 갖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애플은 이 금융에 대한 이 유전자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페이나 이런 거는 다 예치금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경쟁이 본격화되면 저는 애플이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빠른 시간 안에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물론 애플도 그렇지만 삼성도 삼성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페이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 뭐 환전 기능 이런 거 통합해서 사용하면 훨씬 사용자들, 그 유저들의 경험이 그만큼 확대될 텐데요. 삼성이 마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지니어스 법안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원화 표시건 엔화 표시건 중요한 건 달러 자산을 담보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애국주의 물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발행할 거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야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한 네. 우리는 기회를 놓치겠죠. 우리도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뭐 민병덕 의원실에서 뭐 관련 법안도 발의를 했고 어느 정도 논의가 좀 성숙 단계에 다다르지 않았나요? 지금 워낙에 이제 낯선 개념이다 보니까 지난 한 달 사이에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금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그 오해들을 하나씩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존재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은 이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야 됩니다. 표시 자산과 그 다음에 담보 자산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표시를 달러로 하고 담보물도 달러거나 달러 표시 미국 국채죠. 근데 만약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자들이 한국의 유저들을 위해서 자산은 달러인데 표시는 원화로 할 수가 있죠. 그게 사실상 유저들이 생각하기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뭐 인플레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상관이죠? 인플레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뭘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냥 재무부에서 미국 재무부에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인플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유동성을 좀 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보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주장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학원에서도 이걸 가지고 막 굉장히 깊게 논의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가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다 미답의 영역이라서 지금 다들 좀 약간 헤맵니다. 근데 예. 뭘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건 이제 미국 재무부의 엘리트들이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설명대로라면은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파급력은 오케이. 하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그렇게 큰 영향력은 못 미칠 거다. 약간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든다면 많이 쓰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는 용도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라는 게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막지 않는 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우리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예.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한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우리나라 법이 규정할 뿐이고요. 네.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자들이 전 세계 150개 국가의 통화로다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지금 우리 정부의 스탠스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이 원화 스테이블을 보는 스탠스가 하나는 국부 유출을 막는 거, 또 하나는 통화 주권을 지키는 건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워낙 금융 환경이 좋다 보니까 굳이 이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써? 하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어서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인들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법도 상당히 이상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파는 게 목적인데 미국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하나 더 갖는다 그래가지고 국채가 1도 더 팔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가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자한테 손이 바뀔 뿐인 거죠. 네.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이나 우리 한국인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 미국 국채가 하나 더 팔리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만든 지니어스 법안은 외국 법인들로 하여금 외국인들한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장사를 하라라는 법입니다. 근데 그게 유엔에서 발의되는 게 아니라 미국 법원에서 발의되는 거니까 이게 이상한 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테더가 10년 동안 영업을 해왔고요. 네. 이게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인데 이 테더사를 미국 뉴욕의 남부지검이 10년 동안 주기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소환도 하고 기소도 하고 협상도 하고 벌금도 매기고 했거든요. 그걸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단 너희 테더가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면 그 지니어스 법안이 바로 가이드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테더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계에서는 1위죠. 네, USDT. 맞습니다. 네. 그리고 2위가 서클. 네. 서클은 그 골드만삭스가 우에 투자한 회사라 네. 주로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테더는 좀 미국 국채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테더가 재정 건정성에 있어서는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테더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담보력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부채보다 자산이 훨씬 큽니다. 근데 서클은 원래부터 이 법안의 어떤 뒷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정확하게 1달러를 갖고 있고 그 미국 국채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투명하게 회계를 보고하고 있고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은 사실은 서클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서클 위주로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아무래도 미국 금융기업이 우에 투자한 회사라서 그거를 미리 알고 그리고 또
회전문 인사 비슷해갖고 이 미국 월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 금융 당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공감대 속에서 만들어진 회사고 네. 테더는 그냥 진짜로 야생에서 중국인들이 중국 정부가 위안화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지 못하게 하니까 그 우회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역외거래소라는 거는 은행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은행으로부터 퇴출된 거래소입니다. 근데 세계 1등이 역외거래소 바이낸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태생 자체가 미국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중국인들을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디뱅킹된, 그러니까 은행에 연결되지 않은 역외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도록 해주는 게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은행에서 빼갖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쓴다라는 건 좀 난센스고요. 우리나라도 디뱅킹을 시킨 거래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100개 이상의 거래소가 있었는데 네. 5개만 은행하고 연결시키고 나머지는 은행으로부터 코드를 뽑아버렸거든요. 예. 여기가 지금 고전하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면 이제 이런 거래소에 우리 한국인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서 비트코인과 뭐 이더리움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용처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이란하고 미국과의 갈등을 지켜보면서 느낀 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예전만큼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하방이 많이 지지가 돼 있다고 할까요? 그렇죠. 벙커버스터가 떨어진 날 네. 저는 당연히 10만 달러가 깨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안 근데 깨지더라고요. 안 깨졌더라고요. 조금 내려갔었는데 안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휴전 분위기로 가니까 급속히 이제 올라서 지금 이 가격이 된 건데요. 작년 1월에 비트코인 ETF가 통과되면서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됐거든요. 예. 근데 기관들은 확실히 개인들하고는 움직이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매잖아요. 그렇죠. 네. 떨어지면 오히려 사고 올라가면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비트코인이 예전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 확 올라가고 떨어질 때 확 떨어지는 이런 전형적인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자산이 아니라 네.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때 비트코인 시장 하면 뭐 세력들의 놀이터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지금 그런 면에서 기관들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런 어떤 변동성, 위험성의 폭을 조금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죠. 비트코인은 이미 한국 GDP를 넘어서서 덩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대놓고 세력들이 가지고 놀다가는 이제 형사 소출을 당하겠죠. 그런 거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말고 알트들은 뭐 몇백억만 있으면 그렇게 세력들이 올렸다가 팔아버리고 떨어지면 또 맞아요. 사고 이렇게 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제도화되면 뭐가 좋냐 하면 모니터링을 합니다. 미국의 금융당국이. 그래서 그런 세력들을 모니터링해서 형사 기소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제약이 많이 되죠. 그만큼 비트코인 시장 규모가 커졌다라는 얘기인데 시총만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자산 순위로 한 6위까지 올라왔어요. 테슬라의 2배, 삼성전자의 한 7배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뭐 여러 전문가들이 저랑 비슷한 전망을 하지만 그냥 비트코인은 금 다음으로 올라갈 겁니다. 엔비디아라든가 메타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회사들이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하나의 회사인 거고 비트코인은 하나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시총 1위가 금이거든요, 자산에. 네. 그래서 그 2위까지는 우리가 조만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정말 이 무지막지한 이 페이먼트 툴이 스마트폰, 뭐 PC 이런 데로 옮겨가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면 뭐 비트코인도 뭐 일종의 좀 기하급수적인 성장, 로그 점프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시기를 한 언제쯤으로 보세요? 길게 잡으면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감이 있는데 10년 안에는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0년이 너무 보수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뭐 과감하게 한 3년 안에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위험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그 로그 점프가 뭐 요번에 불장해서 올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뭐 10만 달러인데 100만 달러 로그 점프가 이번 불장에서 연속적으로 온다면 시장 붕괴될 겁니다. 그래서 조정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네. 조정하면서. 근데 분명한 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과 무슨 관계냐 이렇게 좀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가격이 요동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를 생각할 텐데 이 둘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유동화시킬 수 있는 툴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그냥 이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깊게는 설명 못 드리겠는데 이게 금융의 어떤 그런 자산과 유동화 툴이 결합을 하게 되면 엄청난 엔진이 만들어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얻어갖고 또 비트코인을 사고 또 그거를 또 담보 맡기고 또 달러 스테이블 꺼갖고 또 비트코인 사는 이런 회전적인 순환적인 투자가 가능해진 겁니다. 선순환의 어떤 투자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근데 비트코인이 원래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겪어온 패턴을 보면 그 패턴대로라면 올해 연말 폭락을 예상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마음의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 상승장을 즐기시는 대신에 이번 상승장이 과연 전형적인 패턴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전형적인 패턴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효과하고 스테이블코인 효과를 빼고 나면 지금 비트코인은 반감기 효과 때문에 이렇게 온 거거든요. 반감기가 작년 4월에 있었습니다. 네. 1년이 지나면서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4월부터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패턴인 거고요. 이게 이제 이 올해 11월이나 12월에 가면 폭락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폭락을 하려면 지금보다 많이 올라야 돼요. 1차 반감기 때는 100배가 올랐고요. 2차 반감기 때는 30배가 올랐습니다. 네. 3차 반감기 때는 7.5배가 올라서 점점 줄어드네요. 그렇죠. 질량이 네. 커지니까 이번에는 2.5배를 봤어요. 근데 지금 아직 2배가 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거의 2배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 0.5배 더 가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더 가면 이게 이제 고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해보면 올해 9월까지 2억 5천만 원까지 가면은 이게 거품이에요. 근데 올해 9월까지 2억 원 정도만 가면 네. 이거는 거품이 아니라 원래 갈 거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하면서 2억 가고 올해 가을에 뭐 2억 2천, 3천 가고 또 조정 받았다가 내년에 이렇게 간다면 패턴을 어긋나는 거고요. 이게 올해 이렇게 포모가 와갖고 뭐 2억 5천을 뚫고 3억 간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개수가 많은 분들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네. 이 개수를 늘리고 싶은 분들은 좀 고점에 팔았다가 기다렸다가 저점을 사면 갑자기 하나였던 비트코인이 2개가 되거든요. 조금 전에 약간 말씀을 흘리시기도 했지만 알트코인 이거는 분명히 비트코인보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막 호객을 한 다음에 가격 펌핑하고 던져서 팔아버리는 러그풀에 당할 수 있어서 항상 경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알트코인 투자는 올해 좀 어떤 전략을 추천하세요? 알트코인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지금 비트코인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이 지금 엄청난 기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근데 리플은 다른 알트코인에 대한 파급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더리움은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더리움은 다른 알트코인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여태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장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3,000달러 넘었는데 이게 4,000달러가 되고 5,000달러가 되면 알트코인 중에 이제 100배 되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이더리움이 지금 그렇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뭐 어떤 이유 때문에요? 제도화되는 법안들 보면 굉장히 그 기존에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중에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건 별로 없어요. 이 블록체인 업계의 가장 큰 수건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코인으로 투자받는 거를 ICO라고 하거든요. 네. 이 ICO에 대한 이거를 그 증권법을 준하지 말고 다르게 취급해 줄 것. 뭐 이런 것들에 이게 10년 된 이게 수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 정부 아래서 이제 풀리게 되면 바로 그 토큰화를 해갖고 그거를 이제 증권법이 아니라 다른 좀 느슨한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그 플랫폼이 바로 이더리움이 원조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알트 투자들한테는 굉장히 낭보죠. 그럼에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냥 이더리움만 투자하면 알트코인들의 지수펀드에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사람이 욕심이 이더리움이 지금 요번 불장에서 2배가 갈 것 같진 않거든요. 비트코인이 2배가 간다 그러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요번 불장에서. 가봐야 0.5배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이 채 안 됐는데 올해 아마 1,000만 원을 간다면 와 이럴 겁니다. 근데 알트코인들은 2배를 바라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알트코인들은 10배, 100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10배, 100배를 바라보지만 약간만 조정을 받아도 네. 이더가 약간만 조정을 받아도 90% 이상 없어집니다. 교수님 끝으로 비트코인하고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쉽게 질문을 드리면 비트코인 투자할래, 부동산 투자할래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한테 제가 요새 자주 하는 말인데요. 비트코인과 주식을 놓고 고민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우리가 지금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주식의 어떤 그런 수익률을 따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안전한 건데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축과 부동산과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축, 부동산, 비트코인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각각 특징이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강남 아파트를 고민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지방 고민을 할 아파트라든가 수가 없죠. 소도시 네. 아파트인데 그렇죠. 네.
그런 아파트들보다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남 아파트라든가 한국 서울에서도 뭐 핫한 거, 맨하탄 아파트, 뭐 시드니 아파트 이런 걸 투자한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네. 그게 비트코인보다 더 수익이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이라면 비트코인 못 따라올 걸요. 앞으로 10년 동안. 그래요. 네, 앞으로 뭐 10년간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왜 투본선이라는 말 하잖아요. 투자는 본인의 선택. 이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교수님 하셨던 말 중에 굉장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공부하는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는다. 유효하신가요, 아직도? 그럼요. 지금부터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없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비트코인과 함께 어쨌건 사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오늘 오태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